여러분,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부산에서 75세 할아버지가 재혼 1년 만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도대체 재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이유를 들으시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을 후회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첫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고 재혼했다가는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특히 첫 번째 이유인 건강보험료 문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라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월 3만 원 정도만 내던 건강보험료가 재혼 후에는 갑자기 월 15만 원, 심지어 20만 원까지 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과거에 미납한 보험료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재혼 후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으로 뛰어서 매달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게다가 새 배우자가 만약 과거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그 미납액까지 함께 내야 할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과거 미납액 500만 원을 갑자기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가 고액 자산가라면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 최대 4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이게 10년이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가입자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이 모두 합쳐져서 보험료가 계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각자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전에는 월 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셨는데 재혼 후에는 월 35만 원이 되었다고 해요. 새 부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재산으로 합산되면서 보험료가 폭등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보험료 인상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결혼신고를 하고 나서야 새로운 보험료를 통지해 주거든요. 그때 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또한 새 배우자가 개인 사업자였다면 사업소득까지 합산되어서 보험료가 계산돼요.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 높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는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다음 두 번째 이유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연금 수급권 상실 위험입니다. 여러분, 앞서 건강보험료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평생의 노후 보장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연금 수급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연금이나 받을 예정이던 연금을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유족연금이나 배우자 연금 같은 경우는 재혼과 동시에 바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던 할머니가 재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돼요. 월 80만 원씩 받던 유족연금이 사라지는 거죠. 1년이면 9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월 120만 원씩 받고 계셨는데 재혼 후 이 연금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도 이미 잃어버린 연금은 되돌릴 수 없어요. 게다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받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즉시 중단돼요. 한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했는데 월 90만 원의 연금이 사라져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들은 더욱 엄격해요. 한번 재혼하면 평생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전직 군인이셨던 박 할아버지는 재혼 후 월 110만 원의 유족연금을 잃었다고 해요. 더욱 황당한 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금 수혜자 변경을 요구받거나 새 배우자가 연금 관리를 간섭하는 경우도 생겨요. 한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이 개인연금을 해지하라고 계속 압박해서 결국 중도 해지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도 새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합산되면서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혼 후 새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재혼한 남편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어요. 결국 기초연금도 중단되고 유족연금도 중단되어서 월 수입이 110만 원에서 0원이 되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연금 중단 사실을 재혼 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와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특히 요즘은 개인연금 상품들도 복잡해서 재혼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수혜자 변경이나 연금 지급 조건이 바뀔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연금 수급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중단되면 나중에 이혼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해도 원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재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는데 잃어버린 유족연금은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해요. 3년간 연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평생 받을 수 없다니 정말 후회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금 전문가들은 재혼 전에 반드시 연금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랑에 빠져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시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약과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세 번째 이유는 건강 상태 악화 시 버림받을 위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와 연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모두 심각했죠? 하지만 이번 세 번째는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로 몸이 아플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현실이 달라져요. 특히 건강이 나빠지면 새로운 배우자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재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새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치매, 중풍,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상황이 급변하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2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새 부인이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며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혼자서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린 후 사라지는 경우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자 새 남편이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집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명예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사라져 버렸죠. 특히 치매에 걸리면 더욱 취약해져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자마자 새 부인이 치매 환자 못 돌본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새 부인이 계속 괴롭히고 방치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죠. 또 다른 문제는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예요. 처음에는 재혼을 반대했던 새 배우자. 자녀들이 부모가 아프면 우리가 돌볼 수 없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새 남편이 암에 걸리자 남편의 자녀들이 계모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며 모든 간병 부담을 떠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건 건강할 때는 사랑한다고 했던 새 배우자가 몸이 아프면 갑자기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병원 동행도 거부하고 약값도 아깝다고 하면서 점점 소외시키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는 재혼 3년 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새 부인이 이런 병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법정에서 속았다고 주장하는 새 부인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건 응급 상황에서도 새 배우자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예요. 한 할머니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새 남편이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119 신고도 늦게 했다고 해요.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새 배우자가 치료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치료냐며 적극적인 치료를 반대하거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새 배우자가 보험금이나 상속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암 수술 후 새 부인이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을 계속 요구했다고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면 자녀들이 달려와야 하는데 새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도 어색해하고 개입을 꺼리게 되죠. 결국 아픈 몸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윤 할머니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을 때 새 남편은 바쁘다며 수술실 앞에도 오지 않았고 기존 자녀들도 새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혼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해야 했죠. 그런데 네 번째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어서 꼭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배우자의 빚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새 배우자가 얼마나 빚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랑에 빠지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에 갑자기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평생 모은 집까지 팔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몰래 본인을 보증인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1억 5천만 원 갚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새 부인이 몰래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보증인으로 등록해 놓았던 거죠. 특히 신용카드 빚이 가장 위험해요. 카드 한도가 높은 경우 수천만 원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새 남편의 카드 빚 8천만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내가 갚을 테니까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했는데 결국 자신이 모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또 다른 문제는 도박으로 인한 빚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경마와 카지노에 빠져서 만든 빚 2억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부인이 마지막이니까 도와달라며 계속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죠.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의 전 배우자나 자녀들이 만든 빚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예요. 인천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새 남편의 전처가 만든 병원비 3천만 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새 남편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며 계속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채업체 빚이 가장 무서워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사채 빚 5천만 원을 떠안았는데 이자만 월 1천만 원씩 나온다고 해요. 결국 연금을 모두 이자로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세금 체납도 큰 문제가 돼요. 새 배우자가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밀린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새 남편의 체납 세금 1억 2천만 원 때문에 본인 명의의 집이 압류되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빚들이 결혼 후에 하나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빚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드빚, 대출, 사채, 보증빚 등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송 할아버지는 빚이 온수도 꼭지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빚이 나타난다고요. 특히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사랑한다면 도와달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죠. 하지만 대부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유도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다섯 번째 이유는 상속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모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번 다섯 번째는 정말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로 상속 문제로 인한 끝없는 법정 다툼이에요.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존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새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으로 절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이 있던 아버지가 재혼하면 원래 자녀들이 나눠 가질 10억이 새 배우자 5억, 자녀들 5억으로 바뀌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새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이 남의 집 자녀들에게 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해요.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자녀들이 계모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걸었던 거죠. 특히 부동산 문제가 가장 복잡해져요.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재혼 후 새 부인 명의로 집을 바꿨는데 본인이 사망하자 기존 자녀들과 새 부인 사이에 집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더욱 황당한 건 새 배우자가 유언장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예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새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새 배우자의 자녀들이 개입하는 경우예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돌봐드리니까 재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상속을 요구했다고 해요. 특히 치매에 걸리면 더욱 취약해져요. 인천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자 새 남편이 급하게 재산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해요.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또한 공동 명의로 된 재산도 문제가 돼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과 공동 명의로 집을 샀는데
새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새 부인의 자녀들이 집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새 배우자가 기존 자녀들을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전주에 사시는 송 할머니는 새 남편이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상속받을 필요 없다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라고 강요했다고 해요. 특히 무서운 건 새 배우자가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창원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혼인 신고 후 바로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재산을 이동시켰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에요. 재혼으로 인해 상속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세금 계산도 어려워지고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더욱 복잡한 건 새 배우자의 전 배우자 자녀들까지 개입하는 경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지켜달라며 새로운 소송을 거는 거죠. 한 할머니는 도대체 몇 명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건 이런 법정 분쟁이 몇 년씩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호사비, 인지대, 감정료 등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죠. 정작 상속받을 재산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늙어 재혼이 진짜 미친 짓인 6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6번째 이유가 정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바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젊을 때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에 재혼하면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새 남편과 기상시간부터 충돌이 시작된다고 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인데 새 남편은 오전 9시에야 일어나거든요. 아침 준비하는 소리 때문에 매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식사 시간과 메뉴 문제예요. 부산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저녁을 5시에 먹자고 하는데 본인은 7시에 먹던 습관이라 매일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게다가 새 부인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데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TV 시청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해요. 대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새 남편이 스포츠만 보려고 하는데 본인은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매일 리모컨 쟁탈전을 벌인다고 해요. 결국 거실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청소와 정리정돈 방식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는데 본인은 일주일에 1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갈등이 생긴다고 해요. 너무 깔끔 떤다며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황당한 건 화장실 사용 패턴까지 충돌하는 경우예요. 인천에 사시는 정 할머니는 새 남편이 화장실에서 30분씩 있는 바람에 본인이 사용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잠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울산에 사시는 윤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해요. 40년간 혼자 자던 습관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온도 조절 문제도 큰 갈등이 돼요. 전주에 사시는 송 할머니는 새 남편이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데 본인은 추위를 많이 타서 매일 온도 조절 때문에 싸운다고 해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외출 시간과 빈도도 문제가 돼요. 천안에 사시는 오 할머니는 새 남편이 매일 산책을 나가자고 하는데 본인은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왜 매일 나가야 하냐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약 복용 시간이에요. 목포에 사시는 신 할아버지는 새 부인이 약을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며 알람을 맞춰 놓는데 본인은 대충 아무 때나 먹던 습관이라 그 소리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당신의 병원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먹으면 더 좋다는 말
젊을 때는 통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위는 약해지고 장은 느려지고 면역은 낮아진 지금 날 것 하나가 탈을 부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날로 먹어선 안 되는 음식 6가지를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분명 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생굴입니다. 탱글탱글하고 짭조름한 바다 향이 입안에서 퍼지는 그 맛, 겨울만 되면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은 생굴.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유혹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생굴은 대표적인 위험한 자연식품입니다. 아무리 싱싱해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균과 바이러스가 함께 침투할 수 있는 폭탄 같은 음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폭탄이 곧바로 병실행 티켓이 됩니다. 굴은 바닷속에서 여과 섭취 방식으로 자라며 주변의 유기물과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흡수하며 성장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곧 조개류 중에서도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어형 간염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기 쉬워 위생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은 하루 설사하고 끝날 수 있지만 노인은 탈수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조개류 식중독 중 생굴에 의한 감염률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생굴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날굴 한 입이 장기 입원을 부르는 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박 씨는 굴을 워낙 좋아해 매년 겨울이면 시장에서 싱싱한 생굴을 사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늘 하던 대로 생굴을 한 접시 가득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구토, 고열, 설사가 시작됐고 다음 날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즉 생굴에 섞여 들어온 바이러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이 정도 탈수면 위험합니다. 입원하고 수액부터 맞으셔야 해요. 박 씨는 일주일을 병원에서 수액만 맞으며 지냈고 입맛은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입원 중 어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간염 예방접종도 뒤늦게 맞았고 이후론 굴을 절대 익히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굴은 입은 즐겁지만 내 몸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는 날로 안 먹습니다. 노년기에 생굴을 날로 먹는 건 바다에서 건진 건강지뢰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고소하고 시원할지 몰라도 장은 지옥을 겪고 간은 바이러스와 싸우며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더구나 노년층은 위산 분비량이 줄고 장내 살균력이 약해져 있어 젊은 사람보다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굴이 좋다면 반드시 끓여서 익혀서 안전하게 먹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굴국밥, 굴전, 굴밥처럼 열을 가한 조리는 영양소 손실도 적고 안전성은 수십 배 높아집니다. 노후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시간이지 식중독과 싸우며 병상에서 허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날로 먹는 생굴, 그 한 입의 쾌감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노인의 입엔 익힌 굴만이 진짜 보양식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반숙 좋아한다고요? 노른자 흘러내리는 그 부드러움에 밥 비벼 먹으면 꿀맛 같다고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면 그 꿀맛 뒤에 숨어있는 살모넬라라는 공포의 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숙 하나 잘못 먹고 응급실 침대에서 설사, 구토, 폭통에 시달리는 건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한 번의 식중독이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이자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거나
반숙 상태로 섭취하면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의 80% 이상이 가열, 부족 또는 생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살모넬라균은 위장뿐 아니라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 단순한 장염으로 끝나지 않고 폐혈증이나 전신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위산 분비가 줄고 면역 체계도 약해져 있어 한 번의 감염에도 회복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까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즉, 젊은 사람은 설사하고 말 일이 노인에게는 입원과 고통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말도 있지만 달걀은 70도 이상으로만 가열해도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사멸되며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숙이나 생식보다 완숙이 노년기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 씨는 76세로 건강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매일 아침 운동하며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는 노후 건강관리의 모범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믿었던 아침 식사의 루틴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하루에 2알씩 전자레인지로 살짝 익혀 먹는 반숙 달걀은 그에겐 건강, 루틴이자 기분 좋은 아침 식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루가 지나자 고열과 구토까지 이어졌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살모넬라균 감염, 감염원은 매일 아침 먹던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김 씨는 무려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퇴원 후에도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반숙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습관이었어요. 그 후 그는 완숙 달걀로 바꾸고 계란찜이나 달걀국 등 충분히 익힌 형태로만 먹고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음식에서 시작되는데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걸 흔들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에 달걀을 날로 먹는 건 겉은 고소하고 속은 독약인 음식 한 입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익히면 맛이 떨어질 거란 생각은 편견일 뿐이며 실제로 완숙은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율도 높으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노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때입니다. 음식 하나라도 익혔는지 확인하고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숙의 부드러움보다 내 장기 하나 더 지키는 완숙의 안전함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육회입니다. 한 점의 부드러움, 고소한 참기름 향, 쫄깃한 육질의 매력에 이건 그냥 스테이크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육회. 젊을 땐 간장에 콕 찍어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최고의 안주가 되지만 노년에 육회를 날로 먹는다는 건 칼날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한 점이 내 장기와 면역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육회의 가장 큰 위험은 병원성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장출혈성 세균에 있습니다. 특히 날고기 속에는 고온 살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의 세균이 아니라 치명적 수준의 병원균이 잠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블링이 예뻐도 신선해 보여도 냉장 보관을 했다 해도 손질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칼이나 도마를 통해 오염되면 감염 확률은 수직 상승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육회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6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거나 폐혈증까지 진행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균 557에 감염될 경우 단순 복통이나 설사가 아닌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질환은 노인의 신장 기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5세 이 씨는 동창 모임에서 수육 대신 육회를 시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점만 먹자는 생각이었고
평소보다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라 오히려 잘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복통, 설사, 구토가 이어졌고 이틀째엔 혈변까지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치료 중 신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급성 심부전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연세에 날고기 드시는 건 몸에 칼을 드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느리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단 한 점이 수술 한 번보다 무섭습니다. 이 씨는 결국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달간 단백질 제한 식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한 점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줄 몰랐습니다. 이젠 회라는 단어만 봐도 익힌 거냐부터 물어봅니다. 노년기에는 고기 섭취 자체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고기는 노인의 소화기관에 감염성 칼날을 들이미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신 불고기, 장조림, 수육, 삶은 고기처럼 충분히 익히고 지방을 덜어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입맛이 당긴다고 예전 생각난다고 날고기 한 점 들이키는 순간 몸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식도와 위, 장, 그리고 신장까지 한 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날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몸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왜요? 그 흔한 국거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한 콩나물이 노년기 건강을 뒤흔드는 숨은 폭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나 쌈 채소에 생콩나물을 그대로 넣어 먹는 경우 입안은 아삭하지만 장 속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날로 먹는다는 건 덜 익은 독소와 세균을 그대로 삼키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콩나물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장에 가스를 차게 만들며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틴산이 유발하는 복부 팽만, 트림, 설사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날콩나물 섭취 후 23일간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콩나물의 뿌리나 껍질에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이 부착될 수 있으며 깨끗이 씻지 않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조리 전 상태의 콩나물에서 세균 오염이 발견된 비율이 22%를 넘었으며 특히 밀폐된 습한 상태에서 포장된 콩나물은 유통 중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0세 김 씨는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 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TV에서 콩나물도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파괴 없이 좋다는 방송을 본 뒤 밥에 콩나물을 날로 얹어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살려주는 것 같았지만 며칠 뒤부터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잦아지며 배가 딱딱하게 부풀고 구토감까지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복부 엑스레이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장내 가스가 과도하게 차서 복부 팽만이 심해졌고 콩류에 포함된 피틴산과 날 섭취가 원인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변 검사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와 항생제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지만 이후 한동안 김 씨는 죽만 먹으며 회복해야 했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요. 지금 김 씨는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을 철저히 익힌 상태로만 섭취합니다. 특히 국을 끓일 땐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와 독성이 날아간다는 사실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아삭함보다 속이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콩나물도 국물 속에서 익어야 진짜 건강식입니다. 노년에 콩나물을 날로 먹는다는 건 고요한 장 속에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장은 괴로워지고 위는 짜증내고 면역은 무너집니다. 익힌 콩나물은 섬유질도 부드럽고 피틴산도 분해되며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겐 익힌 콩나물이야말로 최고의 보양 채소입니다. 익힌 콩나물은 건강을 살리고 날로 먹는 콩나물은 장을 무너뜨립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5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두부가 얼마나 순하고 건강한 음식인데 날로 먹으면 안 된다니?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하다는 인식이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갓 꺼낸 하얀 두부 한 모, 간장 톡 떨어뜨려 날 것 그대로 입에 넣는 그 행위가 노년의 위장과 장, 면역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부는 콩을 간 뒤 끓이고 간수나 염화 마그네슘을 넣어 굳혀 만드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겉보기에 익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가열 상태일 뿐 내부까지 완전하게 익혀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로 보관되긴 하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 특성상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리스테리아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두부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조리해 섭취해야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하므로 두부를 날로 먹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날 두부는 소화가 어려운 식물성 단백질이 그대로 장을 자극하게 되고 복통, 설사, 트림,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식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박 씨는 오랫동안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식단을 엄격히 관리해 왔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고기를 줄이고 단백질은 주로 두부로 섭취했습니다. 문제는 날 두부였습니다. 박 씨는 두부를 냉장고에서 꺼내 그대로 간장만 뿌려 먹는 습관을 3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익히면 맛이 사라진다며 찬 두부 특유의 부드러움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리스테리아균 감염, 원인은 매일 먹던 날 두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노년층에게는 날 두부의 세균이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2차 감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박 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위장 기능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식사량은 줄어 체중도 급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던 음식이 날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익히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걸요. 지금은 모든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섭취하고 두부 요리도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합니다. 맛은 줄었을지 몰라도 속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두부는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순간 그 건강함은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만큼 제대로 익혀야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소화도 수월해집니다. 날로 먹으면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게 남아 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체내 흡수율도 오히려 낮아집니다. 노년기에는 하나의 실수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익히는 수고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고 소중합니다. 두부를 안전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끓는 물에 2분 이상 데치거나 조림, 찌개, 부침 등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입은 익숙한 차가운 두부를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장과 면역력은 따뜻하게 익힌 두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6번째 음식은 생다시마 또는 미역줄기입니다. 건강한 해조류라며 무심코 날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 순한 듯한 식재료 속에는 노년의 소화를 무너뜨리는 섬유질 폭탄과 요오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을 긁고 자극하는 거친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 다시마와 생 미역 줄기는 표면에 알긴산이라는 점액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장을 팽창시키며 폭부팽만, 속쓰림, 심한 경우 장폐색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훨씬 취약하며 변비와 설사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균형한 장 상태가 쉽게 유발됩니다. 또한 날 해조류에는 과도한 요오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나이 들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과잉 섭취하면 심계항진, 불면증,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의 갑상선 기능항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극도로 높아 날로 많이 섭취할 경우 단기적 갑상선 과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양학 전문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다시마를 매일 10g씩 2주간 섭취한 노인의 32%가 위장장애, 18%가 갑상선 수치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습관이라는 증거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김 씨는 평소 건강을 위해 바닷가, 직송 다시마를 그대로 잘라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즐겨왔습니다. 씹는 맛도 좋고 장에 좋다기에 날로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는 3개월 넘게 생다시마를 매일 식전에 20지씩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장내 가스팽만, 원인은 과도한 생해조류 섭취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노년기에는 섬유질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며 조리 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다시마와 미역은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섭취하고 있으며 날 것으로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미역줄기 무침이나 생다시마 절편을 날로 샐러드에 얹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는 가열하거나 데치면 알긴산이 일정 부분 제거되고 요오드 함량도 낮아져 몸의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특히 미역줄기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은 데쳐야만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위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날 해조류가 좋은 섬유질이라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노화된 위장을 긁고 있는 착각일 뿐입니다. 익히는 한 번의 수고가 장 트러블과 갑상선 이상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생다시마 한 조각이 올려져 있다면 지금 당장 끓는 물을 준비하십시오. 노년의 진짜 건강을 지키는 해조류는 반드시 익힌 해조류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 믿으세요? 배우자와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친구가 아플 때 당신 곁에 끝까지 있어 줄까요? 지금 이 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이미 혼자 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기대는 모두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챙겨주던 사람도 웃어주던 사람도 결국 사라집니다. 자식은 문자 한 통 없고 친구는 아프다고 연락 끊기고 배우자는 당신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진짜 현실.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나 혼자 우뚝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혼자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괜한 오해, 질투 없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우정도, 친분도, 예의도 결국은 불안정한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사소한 비교심, 묻지도 않은 자식, 자랑, 뒷말과 뒷담화가 일상처럼 오가며 결국 감정의 칼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친구라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 가까이 둘수록 피곤해지는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벌어집니다. 특히 오해와 질투는 노년의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자식이 한 번 더 찾아온 것도, 손주가 옷 하나 사줬다는 말 한마디도 상대방에게는 은근한 자극이 됩니다.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 얼굴이 환하대? 맨날 혼자 외식 다니는 거 보니 뭐가 있나 보지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등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 꼬리를 물고 돌아와 상처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는 쉽게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관계가 곧 생존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끊는 게 해답입니다. 혼자라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고 누구와도 감정 소비하지 않으며 나만의 속도와 평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조용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혼자라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2개를 통해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삶과 정리한 삶의 극명한 차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아산에 사는 1950년생 박기순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자리가 반가웠고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였는지 박 씨에 대한 뒷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공무원이라던데 얼마나 버나? 요즘 박 씨는 잘 차려입고 다녀, 누가 생겼나 봐 같은 말들이 돌았고 급기야 모임에서 박 씨의 재혼설이 퍼졌습니다. 확인도 없이 퍼진 소문은 순식간에 사실처럼 굳어졌고 박 씨는 딸에게까지 아버지 여자친구 있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고립된 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가 남은 노후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는 1956년생 이명자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 꾸준히 나가던 이 씨는 어느 날 모임에서 들은 너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는데 얼굴이 너무 화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감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왔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이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 씨는 매일 산책을 하고 글쓰기를 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무 말 섞지 않고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를 끊고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당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위협은 인생의 마지막에조차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하나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답답한 삶.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순간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감시받는 죄수처럼 살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 혹은 동거 중인 누군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문 하나 닫는 것도 이유를 말해야 하고 전화를 길게 하면 누구냐고 물어옵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간섭당하고 식사 시간 늦어지면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추궁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감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통제와 간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아버지, 요즘 왜 저녁마다 나가세요? 이런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내 삶의 선택을 하나하나 침식시켜 갑니다. 나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지기 싫은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삶은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조용함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누굴 만나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내 것이고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문 잠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라면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냥 가방 하나 챙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라는 삶의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제 두 개의 극단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사생활을 잃은 삶과 사생활을 지켜낸 삶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1949년생 김철수 씨입니다. 아들이 효심 깊게 모시겠다고 집으로 모셔갔고 김 씨도 이제 외롭지 않겠다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며느리가 쳐다보고 새 옷 하나 사와도 이거 누가 사줬냐며 묻는 아들. 어느 날 밤늦게 친구와 술 한잔하고 돌아오자 노인네가 뭘 하길래 이 시간에 다녀오냐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 씨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성. 친구와 연락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강제로 확인당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거 계속 연락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삭제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누구 허락받고 살아야 하나? 결국 김 씨는 다음 달 조용히 나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이후 혼자 사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자유,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 평화. 김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반대의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1955년생 이정순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 부부는 잘해주었지만 문제는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사위가 불편해했고 새벽에 일어나면 딸이 잠 못 잔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통화하며 우리 딸은 너무 간섭이 심해라고 한 게 딸 귀에 들어갔고 다음 날부터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딸은 CCTV 설치를 이유로 집안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들였고 이 씨는 마치 24시간 관찰당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라고 이 씨는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얻는 따뜻함보다 내 방 하나에서 누리는 자유가 훨씬 값집니다. 감시당하지 않는 삶,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 모든 축복은 혼자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세 번째는 마음 맞는 친구랑만 연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람 눈치 보며 억지 웃음 짓고 불편한 대화 이어가고 감정 소비하는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년이 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얽힘은 더 많아집니다. 특히 동창회, 교회 모임, 경로당, 각종 단체 활동은 겉으로 보기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투와 경쟁, 뒷말과 서운함이 쌓이는 전쟁터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뭘 해줬다더라, 어디 여행을 갔더라, 새로 차 산 거 봤어? 같은 비교와 자랑이 난무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무례한 관심이 쏟아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그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모임 안 나가면 불편하다는 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지만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은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화가 나고 밤엔 혼자 후회합니다. 그런 만남이 쌓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마음 맞는 친구,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에게만 연락하면 됩니다. 억지로 말 섞을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이유 없습니다. 보고 싶을 때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됩니다. 연락할 사람도 끊을 사람도 전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혼자라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지 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1957년생 박은자 씨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까봐 동창 모임, 교회 소모임, 심지어 아파트 주민 모임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 건 이 모임들이 진심보다 체면과 자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외국계 기업 다닌다더라. 딸은 외제차 뽑았대 같은 말이 오가고 박 씨가 한마디 하면 금세 누가 흘렸는지 모를 험담이 따라 붙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건강 때문에 모임을 빠졌더니 요즘 왜 저러냐,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았고 그 소문이 딸 귀에까지 들어가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모임을 끊지도 못하고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다는 말이 그녀의 마지막 토로였습니다. 반면 인천 부평에 사는 1952년생 이정훈 씨는 아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처음엔 외로움의 경로당에 나가봤지만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선 게임 순서, 간식 분배, 의자 자리 하나까지 서로 눈치를 봐야 했고 말 몇 마디에도 오해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감내해야 하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단 두 명의 친구만 남겼습니다. 한 명은 매주 전화로 근황을 나누고 또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끊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딱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잡다한 관계는 이제 사치고 내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는 오전마다 카페에 들러 신문을 읽고 오후엔 사진을 찍으러 혼자 나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만남은 상처만 남기고 진짜 친구 하나가 외로움을 모두 지워줍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만 곁에 둘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네 번째는 돈 쓸 때 허락받을 사람 없어서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넘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돈 쓸 때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삶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인데 누굴 위해 아껴왔고 무엇을 위해 버텨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사려고 할 때마다 그게 꼭 필요하냐는 말을 듣고 이 나이에 그런데 돈 쓰냐는 조소를 듣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부로 같이 사는 경우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옷 하나 사려 해도 또 샀어? 마사지 한번 받으려 해도 사치하네라는 말이 날아옵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병원 진료비 말고는 아무 지출도 쉽게 못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따져 듣게 됩니다. 심지어 현금을 찾아 쓰는 것마저 왜 카드 안 쓰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감시당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을 상속 대상쯤으로 여기고 배우자는 언제나 가게의 공동 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내 돈인데도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우픈 현실이 노년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은 다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을 사든 어디에 쓰든 온전히 내 마음입니다. 여행이 가고 싶으면 떠나고 오늘 저녁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면 됩니다. 꽃이 예뻐 보이면 사들여 방에 놓고 발 마사지가 받고 싶으면 당장 예약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제 반대되는 실제 사례 두 개를 통해 돈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삶과 돈을 자유롭게 쓰는 삶이 어떻게 노년의 질을 갈라놓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1953년생 조문자 씨입니다. 조 씨는 남편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고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도 조 씨는 여전히 지출에 대해 자식과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에게 줄 장난감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자 엄마, 지금 병원비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건 안 사도 되지 않나요?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 씨는 작은 물건 하나 살 때도 죄책감을 느꼈고 자주 가던 미용실도 끊고 고장난 안마의자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뭐 하려고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도 시원하게 써보질 못했네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1950년생 이정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살며 지금까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즐거움 예산이라 정해두고 사용합니다. 고급 된장, 수제 구두, 클래식 공연표. 전에는 절대 허락받지 못했을 소비들입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충동적으로 레코드판을 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고깃집에서 혼자 등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면 뭐 몇 끼는 해결하지 잔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달콤한 건 처음이에요. 이 씨는 매일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뭘 선물할까?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건 통장보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철학이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누군가의 허락 아래 살게 되는 순간 인생은 쪼그라듭니다. 혼자라는 건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지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이유 다섯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입을 빌려 살고 남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느 병원을 갈지까지 일일이 물어야 하고 선택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감옥보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크든 작든 선택의 순간이 많아집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지 말지, 여행을 갈지 말지, 돈을 어디에 쓸지, 인연을 이어갈지 끊을지.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면 그 선택마다 허락과 의견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따라옵니다. 자식은 그건 무리예요. 배우자는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요라고 말하며 내 인생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게 자꾸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내 목소리는 사라지고 내가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타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듯 내가 뭘 했어? 말 안 듣더니 결국 저 꼴이지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존심을 박살내는 폭력입니다. 결정권 없는 인생은 실패보다 수치심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다릅니다. 내가 정하고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후회할 일도 핑계댈 일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해방입니다.
잘못된 선택조차 내 선택이었기에 당당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길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1955년생 윤갑수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아오던 중 2022년 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평소 수술이나 시술을 꺼리는 편이었고 한방치료와 식이요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참다간 큰일 나요. 병원에서 하라면 해야죠.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스텐트 넣는 게 제일 안전해요. 윤 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식들 뜻대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체질과 맞지 않은 항응고제가 몸에 무리를 주면서 반복적인 멍과 출혈이 나타났고 약물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와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져야 할 수술 후에 오히려 몸은 나빠졌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건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설득했는데 관리 안 하니까 그런 거죠라고 말하는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나 혼자 지고 있더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았어요. 그는 그 후로 병원 진료도 스스로 예약하고 자식들에게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날 윤 씨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내 인생도 남이 조종해 내가 사는 게 맞나 싶어.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1950년생 박선자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2019년 위암 1기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은 강하게 권했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말렸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건 싫다. 그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거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고 스스로 만든 채식 식단과 명상, 매일 오전 해안 산책이라는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딸은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매일 전화를 걸었고 동생은 미쳤냐며 병원이라도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박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기검진에서 암세포는 성장하지 않았고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놀랐고 가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어떤 결과든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든 그르든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남이 시켜서 한 선택이었다면 아무리 좋아졌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겠죠.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 진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 당신이 약해지면 하나둘씩 멀어지고 어느새 연락은 끊기고 관심은 사라집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자산이라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마음 줬던 만큼 되돌아오는 법 없고 정 쏟은 만큼 남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혼자 잘 사는 법이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은 늙어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6가지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보다 안 지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다정한 말,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과 자주 엮이게 됩니다.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웃으며 대하고 손 한번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심은 없고 말만 예쁘고 정작 당신이 힘들 땐 발 뺍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데 안 지치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 좀 들어줘요 라며 속 얘기를 쏟아내고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왜 말이 없냐며 짜증을 냅니다. 문제는 당신의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들어주는 입장이고 이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당신은 지치고 피로하고 마음마저 고장납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늙어서 관계에 지쳐선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남은 생은 그 피로에 갉아먹히며 끝이 납니다. 말은 예쁘지만 뒷말은 독하고 웃는 얼굴. 뒤로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들어와 날 짓밟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69세 박영선 씨는 평소 참 좋은 사람으로 불리던 이웃, 친구 장모 씨와 오랜 세월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장 씨는 항상 상냥한 말투로 언니, 오늘도 고우시네요.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번 달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이건 내가 말 안 하려 했는 대로 시작되는 하소연과 은근한 부탁들. 박 씨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냉장고 반찬을 담아주고 동사무소 가는 길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 씨는 점점 뻔뻔해졌고 심지어 다른 이웃에게 박 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박 씨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장 씨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요즘 박 언니는 너무 예민해서 가까이 못 가겠어 라고 험담했습니다. 퇴원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모임에서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장 씨가 다시 연락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한텐 시간도 감정도 쓰지 않기로 했어. 잘 지내. 이 한마디로 박 씨는 수십 년 묵은 피로를 끊어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웃는 사람 말고 안 지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진짜 편하더라. 좋은 말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100배 낫더라. 관계는 깊이보다 밀도입니다. 많이 알고 오래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지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늙어 외로워서 사람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약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이용하고 소모시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재정비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힌 그 착한 얼굴의 진짜 의도부터 끊어내야 진짜 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안부 묻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박영옥 씨는 젊은 시절 마을 반장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했고 사람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먼저 전화하고 김장철이면 직접 배추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해 밥은 먹었냐, 감기 걸리진 않았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본인이 먼저 움직일 때만 유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시술을 받고 일주일을 입원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병실 문을 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휴대폰을 열어봤고 착잡한 마음으로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다 조용히 지웠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박 씨는 서서히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예전에 함께 성당을 다녔던 친구 유분남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많이 아팠다며? 나 그 얘기 늦게 들었어. 미안해. 박 씨는 놀랐습니다.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단 한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 씨는 박 씨의 집을 직접 찾아왔고 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다 끊어도 나 하나쯤은 남겨둬. 그 말에 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박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 씨만은 다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만 깊게 지내면 돼. 수십 명보다 그런 한 명이 더 크고 든든하더라.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떠올려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결국 마음을 다치게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늙어 외로워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말을 걸지 않아도 문득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면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돌려서 상처 주는 사람, 이제는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대놓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돌려 말하며 속을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존경해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속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절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고 빈정거리며 애매한 말투로 당신의 자존심을 슬그머니 짓밟습니다. 그런 말에 매번 웃으며 넘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말 못 알아듣는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늙은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걸러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대상입니다. 정이 아깝다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봐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뻔뻔하게 선을 넘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양미자 씨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라 불리던 한 명숙 씨와 3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함께 시장도 다니고 김장도 같이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말투는 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자 언니는 참 대단해. 저 형편의 여행도 다니고. 처음엔 넘겼습니다. 오래된 사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마을 노인의 야유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양 씨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나자 명숙 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미자 언니, 드디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나 봐요. 혼자 노니까 뭐 좀 부릴 시간도 생겼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양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인생에서 삭제다. 며칠 후 양 씨는 명숙 씨에게 보냈던 카톡방을 나갔고 다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혼자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자 명숙 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니 역시 멋지시네요. 어디든 잘 다니시네. 양 씨는 단호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웠어.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말로 웃는 사람보다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겐 더 소중하더라.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가 몇 년을 상처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통쾌하더라고요. 이제는 참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찌르는 말이 아무리 포장돼 있어도 상처는 똑같이 남습니다.
늙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가 바로 평안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남은 생이 그 말들에 끌려다니며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깝다고 다 내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은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함께 울고 웃은 친구니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고 속을 열고 삶을 나눕니다. 하지만 늙고 나서 깨닫습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더 깊게 상처 준다는 진실을. 말은 편하게 대해라지만 행동은 서서히 선을 긋고 당신이 불편하다는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확연해집니다. 자식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엄마 걱정돼, 여보 몸 챙겨라 하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친구요? 어려운 부탁을 딱 한 번 꺼내는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당신을 외면하고 더 무심하게 돌아섭니다. 왜냐고요? 가까운 만큼 당신을 익숙한 존재, 즉 당연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쯤은 해주겠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줄 사람이라는 인식. 그게 바로 당신이 늙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결국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관계에 기대는 건 자존심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진짜 내 편은 누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무조건 베풀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지 마십시오. 선을 긋고 거리 두고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착하고 가깝기만 하면 호구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송말순 씨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애들한테 헌신한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늘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 없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지고 송 씨가 혼자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 같이 살자고 했고 송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 만에 며느리 눈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밥이 한 공기 덜 놓였고 하루는 문득 들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젠 좀 집안일도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송 씨는 손주 도시락까지 싸며 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송 씨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그날 밤 송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내 자식이 이렇게 날 취급하는구나. 다음 날 송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삽니다. 작지만 내 마음대로 켜고 끄는 전등, 내 손으로 끓이는 밥 한 끼,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 송 씨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란 착각만 버리면 인생이 참 편해져요. 외롭긴 해도 배신은 없잖아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는 순간 무너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거리와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늙어 외롭다고 인연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로는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진짜 편안한 노년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혼자살이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이유는 내 얘기보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까지 만날 때마다 본인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민, 당신의 건강, 당신의 외로움은 그들의 대화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얼마짜리 뭐 샀다느니, 여행 다녀온 자랑뿐입니다. 당신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말해도 나도 그래 한마디 던지고 다시 본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겐 당신은 그저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가야 마음이 이어지고 관심이 오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는 매번 밀리고 무시되고 끊깁니다. 그런 사람을 왜 여전히 만나야 합니까? 이제는 들어주는 척하며 마음만 허탈해지는 관계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까지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과 자괴감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보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단 한 사람과의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대화 아닌 독백을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정작 나를 지킬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현옥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모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박 씨는 매번 커피숍에 앉자마자 1시간 넘게 자식 자랑과 남편 흉, 친구 뒤재기를 쏟아냈습니다. 김 씨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병원 다니고 있어라고 말을 꺼내면 박 씨는 아유,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우리 애가라며 또 자기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김 씨의 남편이 쓰러졌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박 씨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어라고 힘겹게 얘기했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 순간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박 씨가 모임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며 문자하자 김 씨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젠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시간으로 남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김 씨는 혼자지만 훨씬